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문화인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푸틴이 사진에 등장했지만 푸틴이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러시아의 소치에서 발다이 디스카션이라는 걸 해요. 뭐 저도 생소한 것인데 살펴보니까 약간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엘리트들이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참여 가능해요. 자, 거기서 푸틴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세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뭔가 격렬하게 꼭지점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가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한테 영감으로 떠오르는 부분만 모아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부분이 마치 문화의 힘 영역과 비슷하고 제가 예전에 다뤘던 부분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그 점을 골랐어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푸틴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도 제가 요 기사죠. 관련된 스푸트니크에 소개된 잘 정리된 내용도 봤고 여기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다른 외국 사람들의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들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동양학을 공부하던 우리 선배들이 서양의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하고 한계가 더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생각들은 상당히 포용적이고 긍정적이더라. 특히 우리나라의 동양학은 지금 동양학의 뿌리가 살아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화가 되면서 어떤 심볼로서 자기들 문명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심볼로서 상징으로서 그들을 활용할 뿐이지 그 깊이를 파진 않아요. 그 돌변했어요. 그들의 현재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은 100% 공산주의 당연히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좀 자본주의하고 섞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충돌이 철학의 충돌이 발생한 셈이에요. 짧은 기간에 그들한테도. 그러면 그것을 꿰뚫는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들이 이룩한 그 유교 문명이나 거대한 역사의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 창의력이 떨어진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지더라고요. 이런 뭐 제가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동양학을 공부한 선배들은 그렇지가 않다. 훨씬 포괄적이고 따뜻하면서 희망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때로는 그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걸 정리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줬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푸틴이 오늘 이야기한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어울린다. 푸틴의 이야기를 그걸로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걸 다 아우르고도 남는 게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실제 현실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나라의 힘이나 경제력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의 시진핑이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못하는 것을 푸틴이 하고 있다.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푸틴의 지금 이건 뭐 당연히 바이든은 여기에 이런 걸 정리할 틈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내다본 바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걸 한번 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일단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인지 참인지 그것은 시간만 지나면 확인될 노릇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폭이 뭔지, 현실에서의 변화가 진전됨으로 해서 그들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금 깨우치게 되는 저라는 사람이 부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에 보면은 새로운 뉴 월드를 크리에이션 하겠다.
예, 그렇으니까 새로운 세상의 창조가 맞고 발다이 그 디스커션 포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하면서 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 유럽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제 뭐 정치 논평이나 국방 논평 편에서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상의 창조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가 어떤 것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과는 달라진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바라보고 있다는, 그리고 이미 그게 크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 세상. 우리는 어떤 꼭지점 주변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랄 때는 심지어 왕조 정치에 뭐랄까 남은 것들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뭐 독재를 거치고 남북 분단에 상대방에 대한 정오를 바탕으로 지금 살아왔고, 그런 지금도 우리 북쪽하고 또 같이 남북 합의하에 유엔에 공동 가입을 했지만 우리 그에 대한 정보와 소통은 차단돼 있어요. 되게 왜곡돼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예. 뭐 기회가 온다는 것이 뭐 경제적 기회, 정치적 기회, 군사적 기회, 그 적절한 단어가 아니죠. 기회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 내재됐던 거, 우리 DNA 속에 있는 문화적 DNA와 DNA 속에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 시대상에 맞게. 그러고 나서는 결론을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순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불편해해야 된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 FT의 이야기가 어떤 약간 스파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일단 이제 자기 진단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크게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새로운 신선한 시각이에요. 모든 걸 아우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생각이에요. 전문가들한테 맡긴 우리 세상살이의 풀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쉬운 말로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가 나를 이해시키지 못했으면, 그거는 그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그가 잘 알지 못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것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것입니다. 예. 제가 남한테 말을 할 때도 그래야 된다. 그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겠죠. 자, 보자. 유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뭐 어려운 단어 다 빼고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은 침탈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다. 예. 지금의 유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럽만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가장 최근에 저렇게 했고, 그때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전에도 큰 제국들이 있고 그 제국들의 어떤 형성과 그들의 유지도 다 비슷했죠. 그런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유럽의 것이 참 광범위하게 벌어졌죠. 그 정도의 식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탈에 의한 부의 축적이다. 이게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연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 같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데가 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하나로 정점화됐다. 그래서 일극화 체제가 됐다. 그럼 소련은 왜 무너졌느냐? 소련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미국은 힘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는 같죠. 착취를 통해서 했다.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자, 소련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세상을. 그래서 그들이 평등한 생활, 세상, 그리고 구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더니 대박 실패가 났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 그럼 푸틴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 에너지가 점점하는 거죠. 이렇게 변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이제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집에 기르는 풀이 예쁜 난초가 잎이 싹 펴질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껍질을 못 벗겼어. 어떨 때는 꽃봉오리가 그 껍질만 벗겨지면 꽃이 탁 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벗겨주고 싶은 충동, 핀셋으로. 푸틴이 하는 것은 그 정도 일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죠?
다음날 일어나 보면 예쁘게 펴져 있어요. 그 껍데기는 이미 말라서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 껍질은. 이파리를 싸고 있던 껍질이든 꽃봉오리를 싸고 있던 마지막 껍질이든 저간에. 예. 단지 지금 푸틴이 유럽에서 전쟁 그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런 X, Y, Z 축에 있는 자기의 현실적인 좌표를 딱 알고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특출난 능력이에요. 사실은. 예,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걸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방향에 적용을 시켜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하다. 칭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가 현재 세상 최고의 리더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주저함이 별로 안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다극화로 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다극화죠. 단극에서 다극화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에도 이미 호주도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니야. 우리는 아시아야. 이런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도 더 이상 유럽이 아니야. 유럽에 기댈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래로. 유럽의 그럼 러시아의 미래는 어디서 오느냐? 시베리아와 극동에 발전해서 온다. 자, 그럼 여기에 큰 수가 품어져 있죠. 시베리아하고 극동이 발전이 되려면 일단 천연자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이. 그 근처랑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나 동북아, 일본, 태평양하고 연결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유럽 쪽에 위치한 러시아는 다 망할 거냐? 그거 당연히 아니죠. 예. 유라시아 대륙권, 극동의 발전에 의한 시베리아와 극동의 발전, 그쪽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발전. 이것이 러시아의 희망이다. 유럽은 별 볼 거 없다. 맛이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본인이 갖고 왔던 기득권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기득권이 몸에 익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도 다극체제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네, 뭐 미국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훨씬 열려있고 평등한 세상이 될 거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인구들이 자기 나라가 부자라지 않은 이유로 또 패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목숨은 그들 패권을 가진 나라,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의 목숨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5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의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평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 공통의 규칙이 적용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차별적인 법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훨씬 평등한 법이 따라야 된다. 국제 질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극화된다고 하더라도 더 필요하다. 더 이제 제대로 된 그게 돼야 된다. 지금 훌륭한 나라, 우리가 뭐 민주주의 국가다. 청수권 국가라는 것이 그렇죠. 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국가. 그걸 잘 해내는 국가. 헌법의 원칙을 잘 만들어내는 국가. 그러면서 경제적인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이끌어내는 나라. 기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국제사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은 국가 수준까지 적용될까 말까 하다가 국제사회에 오면 그냥 약육강식이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설명을 제가 드린 걸로 봐지고 푸틴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6개, 7개로 나눠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리하는 스푸트니크를 보니까 이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미래의 물결이라고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2006년에 발간된 책이니까 실제 쓰여지기는 한 2000년 무렵에 쓰여졌던 것 같아요. 번역판 2006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예고하는 게 뭐냐. 미국의 점진전 약화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대두되고 나서부터라도 자본주의의 중심 지역이 계속 바뀌어왔다.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자본주의 중심국이라는 게 뭐냐. 주요 거점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상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다. 거기가. 돈만 많이 준다고 가겠냐. 목숨 위험하면 가겠냐. 가서 삶이 재미가 없으면 가겠냐.
내가 거기서 자식을 키워서 후대를 만들었는데 후대가 그 나라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 나라, 돈만 벌래 잠깐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거점이 되겠느냐? 아니다. 내가 옮겨와서 살고 싶은 나라,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서 내가 내 고향 나라를 버리고 거기 가더라도 내 후손이 씨를 거기서 퍼뜨리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나라, 그리고 나를 잘 대접해 주는 나라, 평등하게 내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예. 그런 거점이 자본주의 들어와서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고 현재 미국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크 아탈리가 그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에 숫자까지 거론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이 책을 회사 다닐 때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이 점진은 약화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2025년 정도 되면은 미국의 통제 저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35년 정도가 되면 35년 정도 되면 미국이 스스로 통제력을 포기한다. 금융 문제 같은 걸로 스스로 무너진다. 예, 이거 자크 아탈리의 생각이에요. 예, 제가 봐서는 이게 실제보다는 실제는 이거보다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통제 저항이 본격화된 거, 중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한 10년 됐죠? 5, 6년 이상은 됐은 것 같아요. 트럼프 들면서부터 됐으니까 한 8년? 예, 8년 정도 된 거예요. 8년이면은 2015년? 요거보다 한 10년 정도 빨라요, 지금. 자, 10년 정도 빠르다. 그럼 2025년 미국 스스로 통제력 포기, 지금 미국의 금융 문제,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금년에 올라가죠. 즉 그것은 불안하다는 거죠. 2007년 지난번 경제 위기 때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물가 인상. 그때도 상황은 더 어렵죠, 사실은. 그러게 되면은 전 세계가 여러 개의 다중 거점 지역으로 바뀐다. 10여 개. 지금 푸틴이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한 10년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등장하는 대안이 뭡니까? 브릭스하고 브릭스 플러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거점들, 새로운 수송로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하는 그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들. 우리도 옛날에 공을 들였잖아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예.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로부터 러시아를 연결하는 거. 그럼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으로 자기는 유라시아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사우디 거쳐서 이태리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중 거점화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크 아탈리의 생각은 이래 되다가 다시 하나로 뭉쳐진다. 하나의 중심 국가가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서구의 사고방식이에요. 패턴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뭉치고, 다시 갈라졌다가 뭉치고, 반복된다. 똑같이. 서양과학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론적인 냄새도 살짝 나죠. 우리 동양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자크 아탈리는 물론 미리 예측했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범위는 10년, 20년, 요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요런 일들이 정리될 때까지. 근데 푸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푸틴의 이야기는 새로운 문명이 나올 거다. 여태까지와는 다른 문명. 네. 그것과 이것을 접목시킨 것이 우리 선배들의 동양학 생각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우리 도선 비기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제가 드리는 문구는 향후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도선 비기에 그런 내용이 좀 있죠. 그런 데 대한 내용이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도선 비기가 정리된 게 최소한 뭐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는 정리가 됐을 거예요. 우리 식민지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몰래 이것을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자의 신통함도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일단 저는 도선이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많죠. 여기 보면은 통일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병서세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고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볼수록 새록새록 다르죠.
지금 세상의 흐름을 적용시켜 보면은 기병서세미는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난다는 거거든요. 예, 병력을 일으킨다, 병사를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천자간에요. 예, 천자는 하늘과 땅, 즉 전 세상이, 이 세상이 아주 타당하게도 아주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냐 도대체. 이거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통일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삼린조안, 계룡산, 삼자조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명을 이끌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매김이 된다,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인데 옛날 뜬금없죠. 외교나 사상 이런 부분에서 큰 무리 없이 새로운 뭐랄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런 건데, 이걸 아마 1, 2년 전에만 말씀드렸을 때도 이거 약간 뭐 뜬구름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푸틴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문명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문명이에요. 여태까지와 저 판이 전혀 달라진다. 즉 일국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세상이 지금 사실은 계속 그렇게 되어 온 거다. 맞죠? 예.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탄생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도 돈 벌 권리, 나도 돈 벌 권리, 돈 벌 권리를 차별 하지 않는, 그게 뭐 어떤 프랑스식 시민혁명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뭐 거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정점을 찍었다. 자, 그러면 그 수백 년 기간 동안, 인간의 근대화 기간 동안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향한 돌격이고 지배였거든요. 그게 힘에 의한 지배든 아니면 자본에 의한 지배든 아니면 보통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럼 새로운 세상이 온다. 푸틴이 말하는 다극화된 세상이 온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새로운 규칙, 지금 같은 규칙 말고, 지금 규칙이 아니죠. 이건 지금 명령이죠. 이 말 안 들으면 죽어. 근데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필요가 뭡니까?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 이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구 자체도 많이 훼손시키면서 인간성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지금 많아요. 많이 훼손됐죠, 인간성이.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배부르지 못했지만 자랄 때 그 마음가짐하고 이웃들 간에 지금의 마음가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배는 불렀지고 키는 커졌지만. 자, 그러면 지금 그것들이 그냥 막판까지 치달아서 다 붕괴되느냐, 우리 자연에 대해서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구 우리 선배들 역시 한 이야기입니다. 전 지구 규모급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다. 어떤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자연에 대해서 끼친 해를 봤을 때 어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푸틴의 이야기도 뭐냐? 각성이에요. 이런 한계까지 내몰려서 이런 바보 같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각성이 있다. 각성 이후에 이렇게 된다. 그 각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 기병서세다. 서쪽 변방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의미가 커지거든요, 지금. 특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많은 걸 기대고 있죠. 이때까지 유럽에서 출발한 자본주의의 그 정점에 달아있는 미국이 노화되면서 여기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꺾인다. 그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외교, 새로운 정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국제적인. 그 과정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잘 된다. 우리가 그런 뿌리가 된다. 우리한테는 그런 문화적 DNA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이 된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기병서세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는 게 뭐 해가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 또 예전에 이제 제가 인용을 한두 번 드렸던 건데 우리 뭐 주역의 대가라고 불리는 야산 이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남북 상통이 언제 되느냐? 이거 아마 1960년대, 50년대 이때 이제 제자하고 주고받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돈서전몰의 우호지화풍이라고 했다. 예. 자, 돼지하고 쥐가 전부 다 멸망하고 소하고 호랑이 간에 서로 다시 이제 화해하는 분위기가 불 때, 그때 우리 남북 상통이 된다, 통일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호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지금 뭐 서구에서는 약간 종말론적인 이야기도 군데군데 보여져요. 유튜브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세를 점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이냐, 러시아하고 미국이 어느 순간에 화해할 수 있다. 지금 뭐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걸 차단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깔끔한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문화적 창의성, 이런 다극화된 세상에서 이 다극화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중국 문명이 가지고 있느냐? 아직 그거는 확신이 없습니다. 즉 그것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빈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이 엄청나게 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정치 체계가 그게 어떤 문화의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예. 문화의 정점에 있는 게 정치 체제인데 그게 상당히 좀 기반이 약하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민들이 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런 큰 허점이 더 크게 느껴진다. 공백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크게 한번 흔들리면 그들의 전통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에 미국 같은 자본주의적 덩치를 가지고 있다.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있어서 미국이 곤란하면 전쟁을 일으키듯이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군사적인 긴장에 대비하자고 말이 나온 지가 제가 듣기로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중국 정부가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갈등의 소지들을 그런 논리로 미국의 위협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제 뭐랄까 방향성을 가지고 중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잖아요. 나오는 것도 없고. 예. 그런 점을 아마 부인하시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 예. 헛개비 같은 부분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뭐 그들의 주장대로 한자를 개발하고 뭐 백가 쟁명의 시대를 거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이 그때 한번 다 검토가 되고 유교를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나라가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정을 표를 제시하지 못한다. 푸틴이 그걸 하고 있다. 예. 푸틴이 브레인이고 중국은 행동대원 같이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행동대원도 지금 상당히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큰 중병을 갖고 있는 이런 게 제 어떤 중국에 대한 생각이고 우리 선배들도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이 이야기하는데 다극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상 선배들은 훨씬 더 이걸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예. 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리가 된 것은 중국에서 된 것이고 중국 이전에는 누가 했는지는
뭐 제가 다른 문화의 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런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주 명리학, 사주, 뭐 주역에도 사실 이런 걸 다루지는 않죠. 예, 예. 그래서 큰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주 명리학이랑 제일 가까운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도 사주 명리학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테지만 계절로 인생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서 죽는다.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각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그것을 각 변화를 조율해 주는 세력이 있죠. 그게 토죠, 토. 예, 토. 그래서 토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목화 토금수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그죠? 수는 물은 겨울, 그리고 토는 가운데서 조율해 주는 거. 그리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다음 지구가 있고 내가 있고. 그 3하고 5자예요. 3하고 5. 그래서 우리 3강 5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5가지 맛이 난다. 즉 5는 세상을 다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거기에서 선천에서 후천에 넘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중국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선천, 후천이 뭐냐?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간다. 자,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봄, 여름은 자라고 번식하는 거죠. 확 버는 거잖아요. 날씨로 치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가을이 뭡니까? 가을에는 가지가 떨어져요. 날씨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검이 들어갔잖아요. 칼이잖아요, 칼.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모으죠, 이렇게 열매로. 자, 겨울이 되면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침잠합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은 양이에요. 음양할 때, 가을, 겨울은 음이에요. 이걸 넘어갈 때 상당히 큰 투쟁이 필요하다. 물론 가운데 토가 중재를 하지만 이게 큰 흐름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 태어나서 이때까지는 계속 발전해 왔다. 계속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웃자랐다 지금. 뭐 그런 세부적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웃자랐다. 이게 가을로 된다. 칼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문명들은 그 과정에서 소진되고 그게 더 어떤 뭐랄까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윤리가 쇠퇴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욕심이 극단으로 이끌어지는 거니까. 우리 지금 옳고 그름은 알지만 사실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큰 힘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른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제일 앞서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한계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푸틴도 그런 이야기 한 셈이에요. 러시아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고 미국이 결국 승리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웃자랐죠. 자만하는 것이죠. 이제 칼 맞을 때가 됐다. 가을이다. 근데 그들은 대안이 없다. 근데 러시아가 대안을 제시했다. 근데 그 대안은 우리 선배들이 한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가지를 쳐야 된다. 웃자라는 것들을 쌀쌀해진다. 그 선천, 후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선천은 양이고 후천은 음이다. 자, 이것은 뭐냐?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 지금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여자아이들의 지위가 그리고 실제 역량이 남자애들 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나라가 미투 안 좋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많을 텐데 그게 미국에서 불이 붙었다가 우리나라로 건너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거세게 타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어요.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게 상당히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불꽃은 우리한테서 피웠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세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그 분위기에 선두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 여자의 목소리를 함부로 무시하기가 힘들어졌죠. 그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신호다. 그래서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변화를 봤으니까. 자,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남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배를 받던 자들이 훨씬 더 평등해진다는 의미도 돼요. 예, 음이 세진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 세진다는 것은 왕조에서 민중체제로 간다. 그런다고 해서 뭐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왕은 있죠. 왕이 옛날에 지배하는 왕이었으면 지금의 지도자는 조율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예, 아까 푸틴도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 국제 기구가 더 중요해진다. 지금은 껍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는 다른 데 있고. 그렇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제 기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세상이 전쟁밖에 안 하겠죠. 세상에 규칙이 없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새겨보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안 변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돼요. 자, 또한 민중 그리고 핍박받던 자들이 일어서야 되면 스스로 자각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자료들이 순계적 힘에 의해서 눌려서 묻혀져 있던 세상의 순리에 맞지 않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에 맞지 않는 세상의 순리라고 봐야 되겠죠. 평등함이죠. 세상의 순리는 평등함이에요. 기본이. 예. 그게 그런 것에 어긋나는 불의의 사실들,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묻어놨던 것들이 다시 올라온다. 각성을 한다. 그래서 민초가 힘을 가지고 SNS 같은 수단을 가져서 공유한다. 그런 과정에서 민초가 더 힘을 가지게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천후천, 이 과거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봤던 건데, 그것을 현대적인 텀으로, 현대적인 단어로, 우리 현안, 지금 지구의 현안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이런 말이 지금 나온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느낀 거잖아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서는 우리 인간들도 감당이 안 되고, 지구도 우리 인류의 행동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욕심을 줄여라. 이제는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불필요한 걸 할 수가 없다. 예. 한 번 선택으로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것도, 이런 사고방식도 이제는 약해질 것이다. 훨씬 세상이 고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 팽창하는 것에서 이제는 관리하는 것, 관리에 필요한 산업들. 더 이상 지구에 데미지를 안 주고 인간 사이에 격차를 벌이지 않는 것. 격차가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전쟁밖에 안 나니까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시장이 거의 꽉 차가잖아요. 인류도 무한정 인구수를 늘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소중한 목숨들 행복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이제는 관리하는 기술이 4차 산업으로 등장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장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세상이 인류가 이제는 중년이 되는 셈이에요. 중년이 된다는 것은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소비도 젊은 세대가 많이 하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끌리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중년으로 넘어오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물질보다는 정신이 좀 강조된다. 자, 그런 거 이미 많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가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면 슬로우 시티라는 슬로건을 건 마을들이 많습니다. 편안히 앉아 쉬었다 가라고. 예. 이것이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푸틴이 설명하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보다 우리 동양학 선배들이 이야기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자, 그리고 거대한 전쟁도 없어질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만 포함 안 하고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30만이 희생됐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건데, 그 탄허가 자기 후배가 어떤 책을 냈는데 자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마 어렸을 때 만났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런 특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으니 후배 자네는 이런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라고 했던 말을 이 제자가 사교회통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서문에 인용을 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탄허는 탄허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걸세. 후배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후배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4,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말은 타너가 세상을 보는 힘이 있다면은 앞으로 2, 3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럼 후일 수는 있겠죠. 그걸 대비해서 책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먼 미래는 아니겠죠. 그죠?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걸세. 갑을이 뒤바뀌는 시대가 오지. 을을 위해 강의를 하고 글을 써서 을 속에 숨어있는 많은 인재들을 키워주게. 자, 비기에 비서에 이렇게 돼 있다고 나는 누워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느냐? 당연히 그렇게 안 돌아가겠죠. 자, 그 말은 우리 속에서는 누군가 이런 걸 일깨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바뀐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펼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대신에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 굴러온복을 찾는 경우도 많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다가 우리를 살게 했고 예전에 찬란했던 문명의 뿌리를 우리한테 남겨줬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후손들이 이걸 다 찾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노출되는 세상을 맞아서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걸 일깨울 수 있는 일을 네가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타고난 DNA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할 바를 안 하면 되는 데는 없겠죠.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프리 삭스죠.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이제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어랑 제프리 삭스가 정리를 잘 했어요. 이건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2014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앉힌 다음에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적으로 키웠다. 푸틴이 요번에 오늘 소개드리는 발다이 디스커션 포럼에서 한 이야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보고 했나 싶을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유로 마이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개입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수많은 경고를 했지만 미국은 계속 압박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제프리 삭스 그대로 동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 미국에 국가보안법 비슷한 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말을 하고 봤더니 북한의 뜻과 동조한다. 그놈의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적인 상상력이 스스로 차단됩니다. 어느 순간에. 물리적인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야 되고 화장실을 한 일주일 못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소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언젠가 해소될 거예요. 왜? 다른 부분이 팽창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만 꽉 조여져 묶여져 있거든요. 즉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남북 관계가 확 해소될 때 큰 진공이 형성되면서 큰 파열음이 날 수 있다. 왜? 다른 분야에서는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법적인 제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오르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또 뭐 희한하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긴 가는데 어떤 법적인 문화적인 어떤 목조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갑자기 공기가 확 통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화가 발생할 것이다.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